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를 안 치렀으면 좋겠어요. 고성국 머리에서 전략이란 게 나오겠어요? 그걸 전략 따라가면 그냥 무방비로 지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뭐 정신승리에 가깝죠. 희망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제명, 배현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이런 거는 개파를 떠나서 네. 몹쓸 짓이잖아요. 예. 급하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부지 발표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만큼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적으로도 그렇고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변수가 달라졌어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만 세진다는 거죠. 그게 저는 두 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또 피바람이 한번 불까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도저히 모르겠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나스 도봉구하나 스타죠. 예. 네, 김재섭 의원님 모셨고요.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지역구 주민분들 만나셨나요? 지역 주민분들 많이 뵙고 네. 저희 부모님, 사촌 뭐 다 다 동생까지 다 도봉구 그래요? 살아가지고 뭐 어디 가질 못합니다. 편하셨겠다. 일단. 그걸 어떻게 보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어디 벗어날 수가 없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또 가족과 함께 또 육아에 그렇죠. 또 또 처가도 집중하시고. 용산이라 그렇게 멀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댁사정은 뭐 크게 궁금하진 않았고요. 맞습니다. 저도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 댁 말고 이제 그 당 그 댁사정. 아, 네. 참 저 장동혁 대표랑 대통령이랑 그 연휴 내내 그 부동산 설전한 건 보셨죠?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진짜 유치 뽕짝이었습니다. 두 분 다. 두 분 네. 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이 이제는 뭔가 어떤 실효성을 가진 정책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다분히 감정적으로 그냥 누군가를 나쁜 놈 만들어서 나쁜 놈이 있어야지만 이 부동산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계시고 뭐 장동혁 대표 뭐 다주택 논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뭐 물론 이제 수도권의 어떤 투기성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 두 분의 어떤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설날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보통에 우리가 명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덕담을 많이 하니까 뭐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하여튼 두 분 다 좀 별로 썩 보기 좋지는 않았다. 네. 사실 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관점이 다르니까 대통령 정부랑 뭐 야당이랑 붙을 수도 있고 한데 약간 저는 형식적인 부분이 사실 네. 설 직전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걷어차고 이어서 이제 설에 SNS로 설전을 했고 뭐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앞으로도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사실 네. 기조를 정확하게 정해서 나는 도저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위헌적인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냐 해서 이제 그 기조를 정해놓고 안 나갔다 그러면 뭐 편을 들어야 되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법사에 있는 입장에서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1시간 전에 이거를 그 파기를 하는 거는 네. 좀 그렇죠.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말 잘했던데 가서 이제 밥상이라도 업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그 오히려 좋은 공방을 할 수 있는 기회였었다고도 보거든요. 대통령을 만나서 실제로 설민심을 전달하고 네. 부동산 민심을 전달할 기회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위헌적인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도록 종용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형식상의 문제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도 썩 뭐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내용도 별로 뭐 그냥 그랬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다. 아 근데 그건 하나 짚었으면 네.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연일 그 SNS에다가 뭐 어떤 감정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설 전에 받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11호 부동산 정책은 부작용이 너무 많고 실제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저는 나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게 부동산 공급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공급이 그래서 뭐 6만 호 공급해가지고 얼마 전에 설 전에 1월 말에 네.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공급 부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만한 부지라고 해놨던 뭐 그 과천의 경마장이라든지 네. 등등 여러 가지 이 부지들을 네.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각 공공기관이랑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아니다 우리 협의했다 자료 그 기관들 협의를 했다라고 보도 자료까지 반박 보도 자료까지 네. 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근데 대책이 잘못돼서 공급 대책이라도 제대로 내놨는데 이거를 그냥 급급하게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부지 발표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주택자 나쁜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때려잡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분히 전혀 어떤 실체가 없이 실효성이 없는 말장난만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SNS가 좀 뭐 다소 감정적이라는 말씀에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역시 다른 경제와 매우 비슷하게 사람들의 생각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냥 예측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런 뭐 논리적인 것보다도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효과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막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뭔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뭐 집을 사든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예.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부동산 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행정부랑 이제 문재인 행정부를 비교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도 당시 내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2005년이었나요? 막 축포 터뜨리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때 네.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서 1년 뒤에 부동산 시장 완전히 이제 어그러졌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행정부 역시도 부동산만큼 반드시 잡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후에 또 실패를 인정하시는 상황이 됐고 네. 그 때문에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왜곡 교란된 거 아닙니까? 강남 3구 심화도 다 쏠려진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적 정책도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게 없고 그 규제 강도는 사실 더 높았어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풋이 다른데 어떻게 아웃풋이 다르겠어요. 국민들 다 안다는 거죠. 아 이거 부동산 그 이재명 정부만 지날 때까지만 팔지 말고 기다려보자. 이미 학습 효과가 다 생겼는데 네. 계속 똑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결과가 다르게를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무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뭐 이게 이제 네. 주제는 아닌데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 그 학습된 것을 어떻게든지 깨려는 게 아마 이재명 정부의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재명 정부 말 한마디로 깨지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실제로 공급 정책들이 알차게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내놓았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의지도 있고 실제로 공급도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텐데 네. 이재명 정부는 말이 계속 세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기관 협의만 하는 데만 그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이 걸려요. 네. 아파트를 공중에 지을 게 아니라면 부지 협의부터 해놓고 나서 발표를 했었는 게 맞죠. 전혀 그러니까 공급 부지도 그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대책만 내놓으니까 아 이거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랑 똑같겠구나. 태릉 부지 역시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주민들 반대를 못했었던 거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공급 부지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뭘 달라지는 걸 기대하냐는 이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고 또 네. 다른 쪽에서는 사실 주식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뭐 부양한다 어쩐다 했는데 못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2배 넘게 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시장도 분명히 바꿀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이제 우리 김재석 의원님처럼 부동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믿음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뭐 오늘 중요한 내용은 네, 아니었으니까. 이 분야는 뭐 네. 당연히 우리 앵커님이 더 전문가시긴 네. 하지만 사실 이 코스피 상승은 이제 반도체 랠리가 크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과거랑 좀 다른 게 상법 개정안 1, 2, 3차가 다 통과되면서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달라질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만큼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적으로도 그렇고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변수가 달라졌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변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말만 세진다는 거죠. 그게 주는 두 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질적인 공급을 하는 것도 있고 다주택자 뭐 이제 중과세 뭐 유예도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이어지면 시장에 물량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정책은 아직 이제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당 내부 이야기 한번 좀 뭐 가보도록. 이거 계속 해도 되는데 뭐 굳이 당 내부 얘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당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지 마는지. 네. 마음 같아서는 네.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로 안 치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전환, 뭐 전륜, 뭐 절연, 뭐 이런 얘기 대신에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기회가 많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환의 기회가 되게 많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2월 3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1주년에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서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첫 문장이 사실상 계몽령을 시사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불가피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만 해도 저게 기가 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껏 1년 뒤에 당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요 따위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1월 1일 내 연초에도 좋은 메시지 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뭐 선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3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전륜이나 이런 얘기가 없이 뭐 결국 전환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야기. 장동혁 대표가 바뀌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바뀌겠다는 말을 한자로 하면 전환이잖아요. 근데 바뀌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전환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아직 장 대표 메시지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제가 뭐 가정을 하거나 예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장동혁 대표 행보를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나오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국민이랑 기싸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기싸움하지 마라. 그게 기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륜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형태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빴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당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김영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당대표로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여론이 그렇게 높은 상황에서. 근데 그걸 제대로 한 번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이랑 기싸움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당신이 전륜이라는 메시지를 내나 안 내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 메시지 형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해야죠, 당대표가.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지층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지는 뭐 윤어게인 이쪽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보폭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많은 당원들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 부모님이 평생 보수당만 찍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이번에 서울 민심도 제가 들었지만 우리 당원분들 가운데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윤석열이냐. 나도 윤석열 좋아했고 윤석열 지지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원분 중에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붙잡고 앉아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냐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핵심 당원 아니에요? 평생 평생을 보수당 찍고 오신 저희 부모님은 당원 아닌가요? 핵심 당원 아닌가요? 근데 이런 분들의 말은 왜 무시하고 정말 극소수의 윤어게인 세력들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저는 극소수가 맞아요?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저는 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겠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당원당규 여러 개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도당 위원장이나 뭐 서울로 치면 뭐 배현진 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의원들이 공천권을 조금 더 개입을 한다든지 지역에서 공천을 주는데 50만 이상 지자체는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 라는 내용이 통과가 되는가 하면 어쨌든 지금 뭐 친한계를 비롯해서 일각에서 뭐 장도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뭐 혹은 뭐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체제를 더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더라도 비대위로 자동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채워 넣으면 돼. 근데 여기에 투표율도 꽤 높았어요. 70 몇 %가 나왔고 찬성률도 70 몇 %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윤어게인을 외치는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과 절연해라고 말하는 당원들이 극소수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투표율 절반에 네. 아니, 투표율 70에 그다음에 찬성률 70이면 77, 49에서 절반이네, 그죠? 그럼 제가 소수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상당히 사실. 많은데. 제가 그거는 하나 말씀드릴 게 네. 기본적으로 당원 투표하면 굉장히 높게 투표율이 나옵니다. 보통. 전국이나 이런 거 하면 제 기억으로 제가 당시 이제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저희가 당원 당규 개정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게 이제 기본소득 등등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90% 정도 그 투표율이 동의가 나왔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당원분들께서는 지도부가 그 하는 투표에 대해서 높게 지지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지지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지 그게 무슨 윤어게인이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마지막 말씀하신 그 이제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을 때 그 지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보궐선거를 보궐한다. 하는 거는 저는 장동혁이라는 개인은 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개인이 보면 되게 싫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지도부 중에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장동혁 체제가 붕괴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예. 장동혁이란 개인을 제거하고 보면 지도 체제가 그때그때 지지율 낮다고 흔들리는 건 좀 좋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론적으로. 저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해서는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당원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친한계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그리고 한동훈 개인에 대한 제명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뻘짓이죠. 네. 그래서 장동혁 저 대표가 지금 이제 더 본인의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오해를 뭐 하시는 분들도 많으나 이건 이제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뭐 내심의 의사까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시도를 여러 군데서 했었었거든요. 다른 지도부에서도. 네. 네,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적이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 선거에서 지면 네. 당 대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여론조사만 보고 나면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선거 치르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지는 기준이 뭐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전체 숫자에서 절반이에요? 아니면 서울, 부산 지면 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서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될 되는 거고요. 거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제 기초 단체장 성과 여부라든지 이게 몇 개의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서울, 충청권에서 충남, 그다음 그렇죠, 뭐 부산 정도? 그 정도가 네.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광역단체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하위의 기초단체장의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2022년에 서울의 25개 구 중에 저희가 18개에서 이겼거든요. 지금은 네. 17개지만 구로구청장을 뺏겨서 강서도 뺏겼구나. 네. 아무튼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봐서 기초단체장들의 승리, 그다음에 시의원들의 승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건 무조건 과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지도부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플레이어로 뛰어들 기초 단체 후보들은 당연히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뭐 50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각 지방의 어떤 공천권들을 중앙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내 공천권도 네. 만약에 중앙 지도부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저는 도봉이고 네. 강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도부 눈치를 통해서 선거를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후보자들 자체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적고요. 저희는 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고.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적어도 당세가 강한 지역은 지도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수도권에 어쨌든 계시니까 수도권 분위기, 특히 이제 서울 분위기는 확실히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25개 구 가운데 뭐 강남 3구 정도 제외하고. 근데 예. 강남 3구도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도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비판 여론 뭐 얼마 전에 여론조사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강남도 굉장히 뭐 위험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2018년에 문재인 행정부 때 치러진 지방선거를 저희 당원들은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서울 25개구 중에 서초구청장 1명을 제외한 24개구 구청장을 다 뺏겼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졌다는 얘기는 이른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도 민주당에 뺏겼고요. 근데 우리 당 강세를 보인 용산구도 당연히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2018년에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미시장을 민주당에게 뺏겼었거든요. 예. 뭐 경남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말할 것도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원들이 이 당세가 강한 지역들은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안일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정말 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천받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선거를 해서 그럼요. 여당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하죠. 패배가 자명한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일 당장 선거 치르면 네. 근데 이제 저 아까 그 얘기 잠깐 돌아가서 예. 그 이제 뭐 지도부를 붕괴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뭐 원론적으로는 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에서 그 뭐죠? 1인 1표제 투표를 할 때 사실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이재명 당시 대표도 추진했던 정책이고 우리 당이 나아갈 당원 주권 강화의 방향이에요. 라고 해도 이 지도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당원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원들이 장동혁 체제로는 우리가 선거를 못 치른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내가 이 정책에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반대를 던질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어쨌든 뭐 자기가 자기 직 걸고 나 그럼 재신임 투표 받겠다 너희도 직 걸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이 투표 결과가 당원들의 민심이 당심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있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면 그걸 현역 의원들이 그거를 발판 삼아서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당심을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노력이 없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나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없다라는 게 되게 그 의원들 사이에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정도나 선거가 뭐 내지는 한 7, 8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나마도 준비하고 뭔가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선거가 한 3개월 정도 앞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넥스트는 누가 해야 되느냐? 차라리 장동혁 대표를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네. 사실 그것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이제. 예. 네. 이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보통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대한과 미래 같은 경우에도 네. 꽤 강한 메시지들을 여러 번 냈고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예. 그런 보통의 지도부는 일정 부분 좀 바뀌기도 하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메시지 좀 달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적어도 발표를 하루 이틀은 미루죠. 뭐 그렇게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그리고 뭐 개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관철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벽 같아요? 그렇죠. 이제 벽 보고 얘기하는 거죠. 답정 너가 된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 제명권과 관련해서 네. 이제 저희 의원총회 열렸을 때 정말로 뭐 TK 의원님들, PK 의원님들 할 거 없이 뭐 중진 그다음에 뭐 초선 재선 할 거 없이 제 기억으로 한 20명 정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전혀 한 분을 제외하고 제가 기억하고 한 분을 제외하고 20명 정도가 다 이러면 선거 망합니다. 다 얘기했거든요. 뭐 다 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촉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또 저 징계를 통해서 네. 사실 뭐 직위 상실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재심 청구가 남아 있고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 그게 정해지면 의원들이 좀 더 강한 뭔가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지금 선거 진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하더라도 빨리 해야지. 나중에 정말 한 달, 두 달 지나서 만약에 그 결심을 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어찌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문제고 사실 그 이제 2024년 저희가 총선 치를 때도 네. 당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제 기억으로 한 3개월 그 정도 납두고 아마 사퇴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남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도 장훈 대표 오늘 뭐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보시면 여전히 좋겠습니다. 희망은 갖고 계시는 거군요. 이거는 거의 뭐 정신 승리에 가깝죠. 희망이라기보다는 저의 정신 승리에 가깝죠. 장동욱 대표는 실제로 그 고성국 네. 씨, 뭐 전환길 씨, 뭐 전환길 씨는 일단 제외하고 네. 고성국 씨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어떤 전략을 짜나요? 고성국 머리에서 전략이라는 게 나오겠어요? 음.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략 따라가면 그냥 뭐 저희 무방비로 지는 거고요. 그거 무슨 뭐 전두환 사진 걸자고 하는 사람 네.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전략을 짜면 네. 그게 무슨 뭐 전략인가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럼 현역 의원 말도 안 들어, 뭐 고성국 씨 같은 분들, 뭐 가깝다고 이렇게 알려진 분들 말도 실제로는 듣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 장동욱 대표는 도대체 뭘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윤호개인 윤호개인. 뭐 이렇게 장동욱 대표를 지지하는 코 지지층이 있겠죠. 근데 네. 뭐 그분들 보고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현역 의원들 혹은 뭐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뭐라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 근데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만약에 배현진 의원의 징계가 확정이 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사람 다른 사람 누군가는 하겠지. 그때 나도 이제 같이 가야지. 요렇게들 다들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늘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당연히 네.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당장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 뭐 시구위원들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진짜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불구경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네.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결정되면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거기엔 누가 구심점이 됩니까? 뭐 구심점이랄 게 있을까요?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게 네. 누가 하나 나오면 나도 진짜 열심히 한번 이 생각들이신 것 같아서 아니, 아니, 그 의원님이 늘 총대를 있었어요. 매세요. 저는 늘 맺고 있었어요. 네. 저는 늘 총대를 메고 늘 함께 그 성명을 냈고 네. 같이 했었지만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리더가 부재한 건가요? 리더 글쎄요. 본인이 리더가 워낙 이 전방위적으로 네. 사고가 많이 나서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만약 본인이 리더가 되면 또 이 저 윤리 같은 데서 아마 뭐 징계 때리고 이를 아유 뭐 하라고 하시죠. 뭐 리더는 제가 얼마든지 하겠는데 네. 뭐 윤리가 징계하겠다면 뭐 받으면 받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뭐 당내에 그러면 이제 당권파가 있고 이렇게 의원님 들어가신 뭐 소장파로 불리는 대안과 미래도 있고 그리고 또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또 다르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지금은 당적을 잃긴 했지만 이분들이랑 뭔가 좀 연대? 뭐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전직 대표이기도 하고 좀 리더로서의 역할을 외곽에서 해줄 수도 있나요? 그거는 모르죠 저도 한동훈 대표랑 소통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대안과 미래가 그 이제 친한 게 있으신 분들이랑 뭐 일정 부분 좀 교집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메시지를 낼 거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제명, 네. 그 다음에 배현진 그 위원장에 대한 징계 이런 거는 개파를 떠나서 네. 몹쓸 짓이잖아요. 예. 그런 걸로 제명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선거 앞두고 위원장을 네.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거 이거는 몹쓸 짓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개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연대가 가능한 거죠. 그건 뭐 당연히 이 뻘짓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 이준석 대표나 장동혁 대표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법안에서 같이 하는 것처럼 이런 이상한 짓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그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 가는 거죠. 그 연대 간판에 한동훈 대표가 쓸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친한계 의원님들께 여쭤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아니 저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혹은 뭐 당협위원장들 혹은 뭐 정치 유명인들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한 힘으로 전선을 구축하고 대응을 해도 어쨌든 현 지도부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현 지도부를 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일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다 분산돼 있어서 아이 뭐 저 팀에서 어쨌든 뭐 하면 저기 맞으면 나도 한번 일어서야지 뭐 요 정도 마인드로 서로 각각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면 사실상 장동혁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들의 총의를 뭐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선거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맞고, 근데 약간 이제 아주 실질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싫다라는 걸 디폴트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바꿔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냐, 바꾼다고 해서 그 더 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총의를 제가 다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온도인지 네. 파악이 좀 된 어쩌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네. 뭐 정말 정당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선거 확실하게 지고 책임지고 장동혁 물러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 선거 패배랑 장동혁 사퇴를 등가로 둘 정도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만약 선거 이길 수 있으면 네. 장동혁 대표가 그간에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인으로서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는 입장으로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을 미우니까 우리가 져도 된다라는 거는 아주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선거를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을 지도부가 지니까 지금 와서 뭔가 새로운 혼란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차피 물러나야 할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분들도 있나 해서 그러니까 뭐 여쭤봤습니다. 당원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에 그때 이제 뭐 유명한 칼럼이 하나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망해라. 예. 그래야 니네 다시 산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제가 당에 몸담고 있는 이상 누가 믿고 누가 무능하다고 해서 그거를 선거 패배랑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저 예를 들면 친한계 내지는 뭐 장 대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분들과 이제 여러 차례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해본 말씀 나눠본 결과 대략 현역 의원분들은 그래도 내가 지금 현역인데 뭐 내가 의원직 걸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뭐 요 정도 스탠스인 것 같고, 의원직이 아니신 분들은, 현역 의원 아니신 분들은 야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뭘 어떻게 해,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당 안에 계신 분들은 야 그래도 우리 당의 대표인데 뭐 당장 물러나 내려오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당 밖에 계신 분들은 야 그 당에서 그걸 해결해야지 뭐 당 밖에서 내가 어떻게 해. 다들 요 정도 스탠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뭐 질이 멸렬한 거죠. 다 네, 질이 멸렬하고. 뭐 이렇게 의욕도 없어 보이시고. 그게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 지도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당을 갈기갈기 지금 쪼개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단적으로 뭐 어떤 무능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당 얘기는 그만하시죠. 너무 많이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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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너무 할 많이 얘기도 했다. 없어요 이제. 네. 뭐 네. 좋은 얘기도 아니고 뭐.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신다 정도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살이 빠져요, 막. 네. 네. 선거 연령은 16세 찬성하신다고요? 낮추는 예. 거. 예, 뭐 반대가 많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부정선거 있으니까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어른들보다는 훨씬 똑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세로 낮추는 거는 성인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법적 성인 뭐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 16세라고 하면 이제 당원으로도 그 정당 활동도 할 수 있고 당원 네. 가입도 되고 예. 법적인 책임도 지고 이제 세금도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도 할 수 예, 일도 있으니까 할수 일정 있으니까. 조건에서는. 근데 일도 하고 법적인 책임도 지는데 선거권만 뭐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음.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 가운데 뭐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데 다 이제 16세로 인하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이제 학생들조차도 이미 정치적인 인식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네. 영국 16살보다 우리 대한민국 16살 훨씬 똑똑한데 네.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어떤 고령화되고 있는 어떤 인구 구조상 미래 세대를 위한 투표권 저변이 확대돼야 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뭐 반대 여론이 높은 건 알지만 여론과 무관하게 저는 당위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가 있으므로 사전투표 하지 말자라는 분들보다는 16세 대부분의 16세들이 훨씬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세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16세로 선거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셨다고 그래서 한번 의견 한번 여쭤봤고요. 네.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던지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정말 토론이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이슈였을 것도 같은데 네. 네,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네.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기 예.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 말씀 나누고 다음에 그러시죠. 한번 더 모실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괜찮으셨어요? 저는 뭐 워낙 좋아하는 두 분이 앞에서 네. 설날에 정주행해서 예, 아. 아주 너무 갑자기 대단히 친근한 내적 친근감이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예전에 참 그 김용태 의원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젊은 네. 정치인분들 이야기 들었었던 때도 있었는데, 네, 요새는 뭐 좀 그러네요. 예, 참 꿈 같습니다. 좋을 때가 오겠죠, 뭐. 네. 네, 자, 김재섭 의원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함돈균 평론가와 함께 3부 이어 나가겠습니다.